올해 기준으로 글로벌 세계 영업이 10대 기업 중에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영업이익 비중이 10%에 달한대요. 삼성전자는 기업 가치 자체가 한 단계 도달할 여지가 있는 거고, 삼성전자는 일단 HBM4에서 먼저 주도권을 잡아가면서 삼성전자 HBM 관련된 매출이 작년 대비해서 3배 넘게 늘어난다고 보고 한 30조를 잡아놨어요. 그럼 그냥 HBM만 커지는 게 아니라 HBM 때문에 삼성전자 마진이 엄청 좋아지는 거냐. 하이닉스 딱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마이크론, 엔비디아, 노이즈가 있는 거는 성능을 맞추지 못한 것으로 보여요. 마이크론이 이 요구를 맞추지 못했고요. 반대로 삼성전자는 가장 빠르게 통과한 측면이 있고 콜 테스트를 일주일이나 앞당겨서 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관련된 부분은 마이크론이 주춤할 때 삼성전자가. 안녕하세요. 김지윤의 훈훈한 주식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 빌리언스 캠퍼스라는 구독 모델을 운영하고 있는 전업투자자 김지윤입니다. 장이 어제 또 그저께 또 오늘 변동성이 심한데 신사임당 구독자분들 어떻게 시장을 버텨내고 이겨내시는지 궁금한데 같이 투자 관련돼서 다양한 인사이트 나누면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해양 행동 계획 발표로 조선주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LNG 프로젝트 수혜로 유망한 종목이 있을까요? 트럼프 행정부가 2월 13일 날 MAP라고 하는 미국 해양 행동 계획을 발표하면서 한국과 일본과의 이제 구체적인 조선업의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마스가 프로젝트에 본격적으로 속도를 높이는 핵심 전략인데요. 전 세계 상선의 1%도 안 되는 정도, 한 자릿수도 안 되는 수준의 미국에서 배가 건조되고 있습니다. 대형 선박은 미국에서 만들 수 있는, 가용할 수 있는 조선소가 8개 미만이라고 합니다. 상당히 열악합니다. 중국은 선박 건조량의 재작년 기준으로 53%를 차지할 정도로 미국이 상당히 중국을 어떻게 보면 안보의 문제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중국의 심지어 이제 해군까지도 미국이 뒤처지는 거 아니냐. 굉장히 US 네이비 하면 굉장히 세계 최강의 그걸 자랑하던 미국의 해군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중국한테 많이 쫓기는 입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K조선이 결국은 소위 말하는 요새 뜨는 브릿지 전략을 통해서 미국이 먼저 요청했습니다. 우리 당장 배를 못 만들어. 대신에 너희 나라에서 만드는 거 인정을 줄게. 단 먼저 너네 나라가 만들고 다시 우리나라 조선소 와서 협력해서 우리나라 조선소를 키워줘. 한 발 물러선 겁니다. 무조건 우리나라 와서 우리나라 인력 써서 우리나라 배 만들어, 이게 아니라 먼저 한국에서 만들어서 배를 만들어서 넘기라는 겁니다. 브릿지 전략은 외국 조선사가 미국 조선소 인수나 파트너십을 통해 현지에 자본 투자할 경우 완벽한 생산 기반 갖춰지기 전까지 초기 물량을 한국이나 일부 자국에서 건조할 수 있는 허용 방안이고요. 이렇게 되면 국내 조선사 입장에서 나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돈도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조선업 재건을 위해서 $1,500를 약속했기 때문에 상당 부분 기대감이 살아있고요.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해군 호위함 건조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하나 측하고 하나 오션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할 계획을 밝혔죠. 액션 플랜들이 이제는 기대감에서 실제로 쭉쭉쭉 나오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본격 수행에 대한 기대감이 투자 심리를 자극하고 있고요. 그래서 반도체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매도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선은 다릅니다. 매수세가,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조용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업계는 올해 작년 363억 달러, 이게 엄청난 돈이고요. 글로벌 수주 점유율은 다시 20%대 중후반까지 회복이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우리나라 조선업계가 목표로 잡은 수주는 이 수주 목표치 363억 달러, 작년에 28%가 증가한 467억 달러. 그것도 공격적으로 잡은 건 아닙니다. 일부 조선사가 다소 공격적으로 잡았지만 전반적인 조선사의 수주 흐름은 충분히 달성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67조 6천억에 달하는 돈을 수주 목표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조선업계는 올해 연간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조선 3사 모두 50% 증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선업계는 여전히 숫자가 잘 찍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멘텀도 살아있습니다. HD 한국조선만 해도 말씀하신 LNG 운반선의 발주가 올해 81척을 예상을 하고요. 내년에 83척을 예상을 하는데 이 중에 총 우리나라 가져가는 조선 LNG 운반선의 대수를 말하는 거고요. 81척, 88척, 2년치
최소 2년치의 연간 조선 수주 능력을 뛰어넘는 수준의 HD 한국조선해양의 LNG 발주가 올해, 내년, 내후년까지는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삼성중공업은 바다 위에 떠 있는 소위 말하는 원유 해상 부유식 설비라고 하는데요. 이 원유 설비, 바다 위에 떠 있는 이 기름 관련된 설비가 대표적으로 해양 플랜트 사업인데요. 이 해양 플랜트 사업이 상당 부분 연기된 게 올해 본격적으로 실적에 반영됩니다. 카타르가 있고요. 모잠비크가 있고요. 델핀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델핀은 미국 프로젝트인데요. 이거 모두 가시화된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바다 위에 해양 플랜트라고 하는 FLNG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5기가 시작됩니다. 이 5기 관련돼서 당연히 금액은 조단입니다. FLNG 9기 중에 이미 5기 수주를 받았고 나머지 4기가 남아 있는데요. 미국 LNG 수출과 직결되고 있고요. FLNG 관련돼서 해양 플랜트 관련돼서 삼성중공업이 독보적인 수주를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오션인데요. 마스가 핵심 플레이어로 필라델피아 조선소, 필리 조선소로 상당한 모멘텀을 이미 받았습니다. 밸류에이션도 상당히 비쌉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적극적으로 하나그룹을 딱 찍어서 얘기해서 하나그룹이 어떻게 보면 투자자들의 가장 기대 심리를 크게 자극을 하고 있고요. 미국 해군 호위함 건조 관련돼서 가장 적극적으로 하나와 협력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오션 역시도 소위 말하는 이 브릿지 전략에 상당한 기대감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HD현대중공업은 여전히 특수선 사업부 전혀 매출과 이익에 막 드라마틱하게 숫자가 찍히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이냐? HD현대중공업은 이제 하나오션과 맞먹거나 하나오션을 뛰어넘을 정도로 HD현대중공업이 자, 우리도 방산 관련돼서 HD현대중공업이 세계 1등 먹을 거야. 미국 시장 하나오션 너네만 하는 거 아니야? 우리도 해. 그래서 HD현대중공업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공격적으로 우리의 2026년 올해 게임 체인저는 방산이야. 무슨 말이냐? HD현대중공업의 특수선 사업부다. 그래서 HD현대중공업은 특수선 사업부의 수주 목표를 작년 대비 3배 넘게 증가한 30억 달러를 잡았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신형 호위함 5척. 당장 기대되는 거는 바로 페루의 잠수함 프로젝트입니다. 그 다음에 필리핀과 태국의 호위함 다 조단입니다. 그 다음에 에스토니아의 연안 경비함이 올해 연간 내내 수주의 모멘텀을 갖고 있다 말씀드리고요. HD현대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서버러스 캐피털 매니지먼트라는 회사를 통해서 미국 조선소의 현대화, 공급망 강화, 인력 강화, 자동화 기술까지 총 50억 달러의 투자 파트너스를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HD현대중공업은 전략적으로 미국의 조선소를 충분히 인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함정 탑티어인 헌팅턴 인걸스와 디지털 조선소 구현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MOU를 체결했습니다. 최근에 재미난 사실은 조선소를 스마트 조선소를 구축하기 위해서 HD현대중공업이 팔란티어와도 협력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최대 수주 잔고 400억 달러 이상을 기반으로 여전히 HD현대중공업이 기존에 기대감이 없었던 LNG는 원래 잘했고요. 방산이나 해양 플랜트 쪽을 키우면서 HD현대중공업이 여전히 조선의 주도주를 이끌어가는 기존의 하나오션만 너무 집중해서 모멘텀을 받았다면 이제는 HD현대중공업과 HD한국조선해양이 모멘텀을 받을 시점이 드디어 왔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LNG 관련돼서 상당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2026년에 아주 보수적으로 잡아도 81척, 2027년에는 대략 90척의 LNG 배 수주가 예상되고요. 혹자는 LNG 배 관련돼서 일부 중국 조선소로 물량이 넘어가니까 뭐 중국한테 LNG가 뺏기는 거 아니냐. 전혀 그런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단지 다소 어떤 시간차에 의한 소강 국면이라고 보고 있고요. 작년에 부진했습니다. 상당히 LNG가 부진했기 때문에 올해 LNG 운반선이 터질 시기가 분명히 왔고요. 최소 2년간 한국 조선사의 연간 건조 능력을 초과하는 어떤 형태의 수주 강화가 예상이 됩니다. 지금 당장 주가에 찍히는 거는 LNG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 조선소의 LNG선 역시도 선박 건조에 제한이 분명히 있습니다. 100척 이상으로 예상되는 상당 부분이 중국 조선소가 아니라
분명히 한국 조선소가 아주 보수적으로 잡아도 75척 정도 수준 예상하고요. LNG선 운반선에 대한 어떤 조선사들의 슬락,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 도크의 여유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LNG 운반선은 2029년도 운반선까지, 인도분까지 사실상은 거의 다 소진된 상황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여전히 조선주는 LNG선이 2026년 실적을 온전히 채우는 확실한 캐시카우의 역할을 할 거고, 군함이나 잠수함이나 특수선은 이제는 하나오션뿐만이 아니라 HD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이 2030년까지 조선주의 밸류에이션을 재평가하고 리레이팅할 수 있는 어떤 옵션 가치로서 상당히 부각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단기 실적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면 당연히 여전히 HD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으로 보지만, 방산의 모멘텀을 가장 본다고 하면 그 방산의 특수선 관련된 모멘텀도 역시 HD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이라고 볼 수 있겠다. 중동, 태국, 캐나다, 현재 한국 조선업계가 소위 말하는 진행 중인 특수선 관련된 군함 이런 프로젝트를 모두 만약에 수주한다고 하면 특수선 매출이 지금의 사이즈에서 30배 가까이 커지는 31조 8천억까지 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매출 피크, 특수선, 국내 조선사들의 특수선, 군함 이런 거 관련된 방산 쪽 매출의 피크는 아직도 많은 기간이 남아있다. 즉 2033년에야 매출 피크를 찍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특수선과 관련된 모멘텀은 중장기적으로 계속 받을 가능성이 있다. 조선주 제일 중요한 거 LNG선 신조성과와 실적인데요. 2026년 조선 3사의 영업이익은 8조대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무난하게 작년보다 50% 이상 영업이익이 급증할 것으로 보이고요. 신조성과 떨어지긴 했지만 드디어 2월 말 기준으로 전주 대비 50만 달러 오르면서 LNG선 신조성과가 2억 4,850만 달러까지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약 24년도 3월 달에 2억 6,500만 달러 고점 찍고 약 2년 가까이 하락을 했는데요. 드디어 처음으로 반등이 나오면서 추세 전환을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신규로 HD 현대 3호 중공업이 최근에 LNG 운반선이 아닌 VLCC, 그죠? 그 다음에 일본 해운사가 중국 조선소와 우리나라 HD 현대중공업을 지금 사실은 발주를 주려고 하는 LNG 관련된 프로젝트가 5조 8천억짜리 사이즈가 있습니다. 그것도 상반기 안에 발표가 날 것으로 보이고요. LNG 가격이 크게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LNG 가스선 관련돼서 신조가 계속 나오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사실은 전혀 지금 기대감이 없었던 이 미국과 이란의 공습으로 인한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역시 시장을 강타하고 있고, 호르무즈 해협 때문에 당장 우리 일반 주유소 가도 기름값이 갑자기 200원씩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그 무거운 S오일이 막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해운주들도 올라가고요. 해운주들도 상한가를 기록하고, 주유소에 일하는 직원이 27명밖에 없는 흥구석유 같은 작은 회사가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는 등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데요.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우리가 사실은 원유를 수급받는 게 비중이 크기 때문입니다. 글로벌 전 세계 교역량으로 따지면 호르무즈 해협의 비중은 15%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원유 수급하는데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수급하는 게 70%가 넘기 때문에 상당한 부담감을 갖고 있는 거고요. LPG는 약 29%, LNG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19%, 석유 제품이 대략 19%니까 사실은 호르무즈 해협은 중동 원유가 세계로 나가는 가장 좁고 가장 중요한 바닷길로 칭할 정도로 전 세계 해상 교역량에 원유라든지 LPG라든지 LNG라든지 석유 제품 다양한 원자재단에서 교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데, 사실은 이런 지정학적 이슈가 조선주한테는 오히려 호재입니다. 왜? 첫 번째, 유조선 운임이 폭등하면 새로운 배들에 대한 수요가 생깁니다. 왜 그렇죠? 당연히 이란 제재 때문에 묶였던 유조선들이 다시 시장에 나오고요. 노후화된 유조선을 급격하게 교체해야 됩니다. 운임이 안정되는 순간 선주들은 당연히 새로운 배로 교체를 하려고 하고요. 이번에 유조선 운임이 전주 대비 11% 급등하면서 당연히 유조선을 갖고 있는 배들은 새로운 배들로 갈아타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유조선 시장의 20.7%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요.
유조선 발주가 늘면 당연히 한국이 그대로 수혜를 받는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란 사태가 터져서 만약에 신조 발주가 안 나오더라도 조선사들은 향후 3년간 최근에 나온 수주급 물량까지 싹 다 합치면 3.2년 정도의 일감이 확보된 상태라서 실적에 대한 타격은 없어 보이고, 오히려 운임이 올라서 새로운 선주들, 화주들이 돈을 벌면 새로운 배를 살 여력이 생기고, 그게 조선사 수주로 연결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이란 사태가 이란 제재로 인해서 유조선 운임이 폭등하고 호르무즈 통행이 불안하면 대체 항로를 모색해야 되고, 대체 항로 때문에 운임이 올라가면 해운사들이나 조선사들한테 발주를 주는 선주나 화주들의 주머니 사정이 좋아지고요. 그러니까 주머니 사정이 좋아지면 당연히 노후 유조선들을 교체하고요. 당연히 한국 조선사의 수주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 글로벌로 에너지가 불안해지죠. 왜냐하면 에너지가 불안해지니까 LNG 수요가 늘어나고요. 당연히 LNG선 발주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 선주들의 수익이 증가한다는 건 새로운 배의 발주 여력이 생긴다는 거니까 이거는 전반적인 조선업계의 수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전혀 기대감이 없던 미국과 이란에 대한 모멘텀까지 조선주의 어떻게 보면 구조적인 상승 사이클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그래서 조선주는 숫자가 뒷받침돼주고 꾸준히 안정적으로 계단식으로 우상향하는 그림을 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제는 철저하게 조선주도 미국에 대한 모멘텀, 특수선에 대한 모멘텀, 그 다음에 새롭게 해양 플레이트에 대한 모멘텀, 이런 것들이 가장 숫자로 드라마틱하게 찍히는 조선사가 어떻게 보면 주가 측면으로 차별화된 모습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코스피 지수가 외인 매도와 AI 이슈까지 겹쳐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외인 매수가 몰렸다. 매도 물량이 늘어난 이유에 대해 알 수 있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 해주셨어요. 사실은 수급은 항상 변합니다. 외국인이 판다고 해서 무조건 지수가 또는 종목이 빠지는 것도 아니고요. 개인이 산다고 해서 무조건 주가가 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일단 과거의 사례부터 먼저 한번 점검을 해보면, 과거에 오일쇼크 사례가 있었습니다. 1973년도에. 그때 가장 힘들었습니다. S&P 500 기준으로 1년 동안 43%가 폭락을 했고요. 이때는 사실은 전쟁 자체보다는 에너지 무기화가 증시를 하락시킨 요인이 컸습니다. 구조적인 요인에 의해 빠진 거죠. 리먼 브라더스처럼 어떤 금융의 시스템이 붕괴되는 거, 이런 시스템 하락적인 측면이 컸고요. 두 번째 사례는 90년 걸프전이었어요. 역시나 단기 충격 이후 빠르게 회복했습니다. S&P 기준 또 코스피 지수 기준 석 달 만에 20% 가까이 하락했지만 반등세가 드라마틱하게 나왔습니다. 단기 충격, 단기 회복의 형태였습니다. 가장 최근의 사례는 2003년도 이라크 사례와 2023년 하마스 사례인데, 이때 역시도 이라크 사례는 3개월 안에 전부 플러스로 전환이 됐습니다. 이라크 사례 2003년도에 코스피는 다음날 1.3% 상승했고요. 하마스 전쟁 2023년도에 단기 조정은 있었지만 코스피 지수는 3주 만에 회복이 됐습니다. 물론 낙관적인 측면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수는 또는 종목은 냉정하게 그 회사가 벌어들인 이익, 주당 순위, EPS와 그 회사가 벌어들이는 이익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가, 멀티플, PER의 곱으로 계산이 됩니다. 지금의 상황은 회사가 벌어들인 이익, 펀더멘탈, 이익의 체력, EPS는 변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미국의 이란 공습에 따른 일종의 패닉셀, 투매에 따른 불안 심리로 회사의 이익에 대한 기대값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익에 대한 기대값, 멀티플이 정상화되면 당연히 주가는 정상화됩니다. 지금의 상황, 코스피 지수가 5,200선까지 순식간에 18% 정도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상황은 코스피 지수가 갖고 있는 반도체, 투탑,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이익 체력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외국인이 파는 거는 냉정하게 우리나라 반도체 시장을 부정적으로 보는 건 아닙니다. 물론 JP모건 같은데 반도체의 겨울이 온다고 해놓고 몇 개월 뒤에 싹 의견을 바꾸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에 따라 당연히 의견을 바꿀 수 있는 상황이 언제든 나올 수 있는 거고요. 외국계 증권사들이 공격적으로 반도체를 경쟁하듯이 목표가를 올리고, 그리고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사실입니다. 즉 외국인이 반도체를 나쁘게 봐서 판다기보다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훨씬 냉정하게 얘기하면 개인 투자자분들보다 더 싸게 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5% 비중을 담아야 되는데 주가가 너무 올라서 외국인이 산 평단가보다 2배, 많게는 2.5배까지 주가가 상승했기 때문에
3배 이상 상승했을 수도 있죠. 뭐 4만 원, 5만 원대 담은 사람은 20만 원 기준으로 4배가 올랐으니까요. 그러니까 차익 실현 당연한 겁니다. 포트폴리오 비중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5% 유지해야 되는데 반도체 5% 유지해야 되는데 주가가 올라서 주가가 오른 것 때문에 8%가 됐다? 그럼 3%는 꼬리 자르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외국인 역시도 상당 부분 알고리즘 매매, 시스템 매매, 트레이딩, 시스템 트레이딩, 퀀트 매매일 확률이 높습니다. 우리가 펀드 매니저가 어떤 감정적인 또는 정서적인 그리고 개별적인 판단과 분석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3% 선에서 잘라, 5% 선에서 잘라 기계적인 매도가 들어갔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은 반도체나 우리의 산업의 펀더멘탈의 어떤 문제점, 리스크 요인이 발생해서 외국인이 매도를 했다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시스템 트레이딩적 측면,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 비중 조절의 측면의 영향이 훨씬 더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외국인의 매수세는 언제든 다시 들어올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오늘 저희가 찍고 있는 3월 6일 기준으로 고객 예탁금, 증시 예탁금이 130조를 돌파했습니다. 엄청난 돈입니다. 역대급 고객 예탁금인데 이 130조는 언제든 주식으로 실탄으로 쏠 수 있는 돈이고요. 두 번째, 증시 안정기금. 이재명 정부에서 100조 이상의 주가가 또 폭락할 경우 100조 이상의 증시 안정기금을 투입한다고 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부동산에 있는 돈이 주식시장으로 머니무브가 되고 있습니다. 엄청난 돈이죠. 그 다음에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들어오는 돈만 얘기하시는데 지금 우리의 퇴직연금 계좌, 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 연금저축계좌, 일종의 연기금이나 또는 4대 기금 못지않게 개인 투자자들이 갖고 있는 눈먼 돈, 흔히 말하는 원금 보장형 상품에 묶여있는 돈이 400조가 넘습니다. 이미 130조에서 한 150조 정도가 주식형 ETF로 폭풍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기사를 보시면 아니 퇴직연금은 주식형 70%밖에 못 담아. 근데 약간의 변칙적인 방법을 쓰면 퇴직연금에 채권 혼합을 담으면 채권 혼합에 주식이 30% 들어가니까 최고 더 채우고 싶어. 미친 듯이 주식을 채우고 싶어 해서 채권 혼합을 섞으면 주식 채권 혼합 섞으면 주식의 비중이 85%까지 올라갑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 죽어있는 돈, 눈먼 돈, 엄청난 개인연금 계좌, 퇴직연금 계좌, 연금저축계좌, 이 소위 말하는 원금용 상품의 역시도 머니무브가 지속될 것이다. 그러면 부동산을 엄청나게 때려서 지금의 정부가 생산적 금융이란 굉장히 좋은 취지로 주식시장을 부양하고 있는데 냉정하게 부동산에 있는 자금을 빼서 주식시장으로 옮겨놨는데 주식시장이 박살난다? 그러면 부동산도 죽고 주식도 죽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의 정부가 상당히 힘들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부동산에 있는 자금을 빼서 주식시장으로 옮겨가고 있는데 주식시장을 망가뜨린다? 절대로 이거는 물론 정부가 코스피 지수 1% 올랐네, 3% 떨어졌네 이걸 일일이 신경 쓴다기보다는 전반적인 방향성을 지수에 꾸준히 계단식 우상향 추세로 만들려고 하는 걸 보이고요. 정부가 하는 거 중에 굉장히 중요한 거 잡주들 있잖아요. 동전주들. 그 다음에 유상증자 발행하고 전환사채 발행하고 자기 멋대로 주주들의 권익을 무시하는 거. 벌써 3차 상법 개정까지 통과됐습니다. 아주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좋은 텃밭을 가꿔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무지막지하게 왜 시장에 존재하는지도 모르는 잡주들을 싹 다 정리해 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알짜배기들만 남는, 그러니까 과도하게 많은 공급의 상황, 투자할 기업이 한정적인데 공급만 무지하게 많은 겁니다, 시장에. 그래서 그거를 깔끔하게 정리해 주겠다고 하는 어떤 정부의 구조적인 정책적인 측면, 여러 가지 수급의 측면.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과 개인으로 나누는 거 중요하지만 너무 그렇게 이분법적으로는 생각하지 말자. 전반적인 큰 돈의 흐름, 머니무브에 우리는 계속 좀 집중을 해보자. 단기간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어제와 같은, 그저께와 같은 폭락이 나오지 말라는 법 절대 없습니다. 너무 주시장을 쉽게 생각해서 사면 다 마치 다 오르는 것처럼 엄청난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상당히 좀 조심스러운데 언제든 폭락은 나올 수 있고 단 전반적인 방향성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주시장 관련돼서 외국인들 그리고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 일종의 패시브 자금이라고 하는 것들이 업그레이드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게 아마 올해 상반기 안으로
MSCI 선진국 편입지수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선진국 지수에 편입을 한다고 하면 사실은 국내 주시장이 당연히 퀀텀 점프가 되는 거고요. 미국의 개인 투자자들, 유럽의 개인 투자자들이 국내 주식을 사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외국인 수급이라고 하는 거는 외국인 기관에 한정된 자금이었다면 이제는 외국의 개인 자금까지 들어오는 확장성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코스피 지수가 약 20%씩 오른다고 하면 지수 10,000포인트도 중장기적으로 3년, 5년 안에 달성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 시나리오가 보이고요. 변동성은 더 커질 겁니다. 과거의 강세장에서도 보통 일반적으로 2, 3% 빠져야 될 종목이 7%, 8% 빠지기도 합니다. 지금은 코스피, 코스닥 모두 사이즈가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 급락이 나올 수 있는 거고요. 과거의 강세장의 사례에서도 1년에 한 번 내지 2번 나오는 10% 이상의 급락이 이제는 3번에서 5번까지도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수급을 꼼꼼히 따져는 보시되 수급에 너무 매몰되지는 말자. 큰 돈의 흐름을 보자. 정부의 정책에 집중하자. 그리고 네 번째, 수급과 관련된 부분에서 정답화, 공식화 하려고 하지 마시고 수급도 하나의 참고 사례로 생각을 하시고 제일 중요한 건 내가 투자한 기업의 일단 산업의 업황 그리고 내가 투자한 기업에 벌어들이는 이익 그리고 그 이익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가, 멀티플 그리고 그 이익이 앞으로 얼마나 개선되는지 그거에 대한 펀더멘털을 집중적으로 공부해야 될 시기라고 보고요. 엊그제같이 폭락이 나왔을 때 다시 한번 이 폭락이 과연 내가 갖고 있는 반도체 기업의 이익을 깨트리는 부분인가? 이 폭락이 내가 갖고 있는 로봇과 우주 산업 섹터의 펀더멘털을 훼손하는 건가? 이 폭락이 내가 갖고 있는 바이오 기업들의 어떤 펀더멘털을 훼손하는 요인인가? 그걸 따져보고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어제와 같은 폭락이 나올 때는 항상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의 어제 급등이 나왔죠. 무슨 말이냐? 항상 그렇게 급하게 폭락이 나오는 경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이드카가 발동된다든지 이런 경우에 있을 때는 항상 기회였다. 남들이 무서워서 패닉셀에 팔고 있을 때는 항상 기회였다. 손이 주저주저 할 때는 오히려 매수를 하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고요. 모두가 AI 반도체, 모두가 반도체 할 때는 오히려 반도체를 팔 때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결론적으로는 외국인 기관 수급 꼼꼼히 보시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가 갖고 있는 산업과 기업에 대한 펀더멘탈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역대급 상승 기회를 노리고 있는 우주항공 대장주는 어디인가요? 우주항공 너무너무 재밌어요. 계속 공부하셔야 돼요. 우주는 영화에서만 보던 미래가 아닙니다. 현실에 이미 다가왔습니다. 자, 우주를 왜 봐야 되는지만 일단 핵심만 짧게 말씀드릴게요. 우주 돈을 가서 벌 겁니다. 많이 벌 겁니다. 자, 첫 번째로 우주에 가서 돈 버는 거 스타쉽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최첨단 인터넷 초강국이기 때문에 인터넷 관련해서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다양한 지역에 가면 단지 오지만 가도 인터넷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인터넷 안 터집니다. 그리고 선진국이라고 하는 유럽도 그렇게 인터넷이 엄청 잘 터지지 않습니다. 인터넷이 평지가 아니라 운반하는 비행기 안에서 또는 배 안에서 다양한 인터넷이 움직이는 이동 지역에서 상당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나는 인터넷을 내가 정지되어 있는 자리가 아니라 이동하는 순간에 쓰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일종의 보장적 보험 성격의 인터넷 수요도 확증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그 인터넷 관련된 수요를 바로 우주의 인공위성을 통해 상당 부분 안정적인 캐시카우가 예상이 되고요. 그거를 한번 돈으로 계산을 해봤습니다. 너무 재미난 팩트인데요. 3억 5천만 명이 오지를 포함해서 자유롭게 인터넷을 쓰지 못하는 인구라고 감안을 한다고 하면 3억 5천만 명의 20%를 스타쉽 인공위성 프로젝트를 쓴다고 하면 매출이 45조에서 100조까지 나옵니다. 엄청난 양이고요. 20%만 쓴다고 했을 때 가정한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보장성 보험 형태의 인터넷을 쓰는 내가 배 위에서도 인터넷 쓰고 싶다. 비행기 위에서도 인터넷 쓰고 싶다. 움직이는 이동 경로에서 쓰고 싶다는 보장성 보험 형태의 선택적으로 인터넷을 쓰는 형태. 자, 휴대폰을 통해 통신 장비 없이 다이렉트로
나 인공위성에서 바로 내 휴대폰에 쏴서 인터넷 쓸 거야. D2C라고 합니다. Direct to Cell. D2C의 형태가 폭증할 겁니다. 그러면 이 D2C 형태에 쓰는 거 어디로 하냐? 안테나가 필요하죠. 그 안테나 만드는 회사가 인텔리안테크입니다. 그리고 직접 위성을 제조해서 이제는 직접 위성을 제조하는 게 돈을 많이 못 벌 것 같으니까 당연히 제조비가 들죠. 감가상각비가 들어가죠. 그걸 어떻게 하냐? 유럽에 있는 업체에 임대를 해줍니다. 미국에 있는 업체에 임대를 해줍니다. 대표적으로 하나그룹이란 뒷빵빵한 배경이 있는 세트랙 아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세트랙 아이는 이제 위성을 직접 제조하는 거에 떠나서 위성을 제조해서 그 위성을 임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위성에서 찍은 사진을 다양한 농작물 재배용으로도 쓰이고 군사용으로도 쓰이고 산업용으로도 쓰입니다. 위성 사진입니다. 위성 사진을 찍어서 파는 비즈니스 모델 초입 단계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 갖고 있는데 세트랙 아이 정도밖에 없습니다. 다만 세트랙 아이는 단기간에 주가가 200% 넘게 올랐습니다. 비쌉니다. 그런데 계속 모멘텀은 받을 겁니다. 세트랙 아이보다 조금 더 안정적인 주가의 흐름을 보이는 게 인텔리안테크입니다. 실적이 일단 기본적으로 인텔리안테크는 조선에 들어가는 안테나 VSAT 세계 1등입니다. 점유율 25%고요. 네, 여기도 드디어 우주에 대한 인공위성에 대한 모멘텀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인텔리안테크 같은 경우는 스페이스X가 아니라 비스페이스X, 스페이스티 모바일, 그리고 유럽의 우주 관련된 업체, 그리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뭐 로켓랩이라든지 다양한 미국의 스페이스X B, 스페이스X가 아닌 다른 우주 항공 업체로 수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봅니다. 자, 그리고 인텔리안테크는 빅테크 중에 유일하게 우주 관련돼서 가장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우주에 가장 진심인 회사가 있습니다. 아마존입니다. 아마존 관련된 아주 끈끈한 협력 관계, 아마존의 수주 물량이 계속 포텐이 쌓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트랙 아이와 인텔리안테크를 두 개 비교해서 계속 공부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는 세트랙 아이, 인텔리안테크 둘 중에 못 고르겠어. 그래서 우주 관련된 ETF가 있는데 안타깝게도 우주 관련된 ETF는 미국 우주 관련된 회사, 대표적으로 로켓랩, 플래닛랩스, 그쵸? 스페이스X는 투자를 못하니까 스페이스티 모바일 이런 회사들하고 같이 국내 우주 관련된 회사를 짬짜면처럼 해놨어요. 그래서 그나마 국내 우주 관련된 회사들, 예를 들어 부품 회사, 특수화금 만드는 스피어, HVM, 세아베스트 지주 이런 회사들까지 갖추는 게 바로 한화자산운용의 유일하게 글로벌 UAM 앤드 우주항공 요 ETF가 유일하게 국내 우주 관련된 ETF 중에 아주 작은 시가총액 6천억, 7천억 사이즈까지 들어가 있는 거고요. 미국 거 아니라 순수 국내 거만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글로벌 UAM 앤드 우주항공이기 때문에 UAM 관련돼서 방산업체들이 대거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방산업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난 우주의 모멘텀만 투자하고 싶은데 그래서 좀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이 한화자산운용 ETF가 대부분의 우주 관련된 기업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나는 세트랙 아이도 좋아 보이고 HVM도 좋아 보이고 인텔리안테크도 좋아 보인다. 그러면 글로벌 UAM 앤드 우주항공 이 한화자산운용에서 나온 ETF를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왜 휴머노이드 로봇 국내 업체들 관련된 거 ETF 안 만든지 했는데 나왔거든요. 코리아 휴머노이드 로봇 ETF, 타이거 ETF, 미래세 자산운용에 나왔는데 아마 조만간 우주도 조금 더 모멘텀이 많이 생기고 주가가 더 오르면 그때서야 우주 관련된 순수 국내 ETF가 나올 거라고 보고요. 그거 나오는 순간 제일 먼저 신사임당에서 제가 그거 분석해서 소개해 드릴 테니까 우주 관련된 ETF 나올 때까지는 좀 기다리시고 만약에 안 나오면 그냥 내가 ETF처럼 세트랙 아이, 인텔리안테크, HVM 또 뭐 세아베스트 지주 이렇게 개별주를 ETF처럼 한 주씩 사서 모으는 전략도 저는 충분히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HBM4 양산을 시작했습니다. 노무라 증권의 삼성전자 29만 원 예측 어떻게 보시나요?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 모두 이익 추정치가 드라마틱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영업이익 관련돼서 반도체 쪽 이익만 100조였다가 뭐 150조, 170조, 200조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가능성은 분기 실적, 이제 올해 1분기 실적 이미 일단 분기 20조는 달성했기 때문에 그러면 200조가 되려면 분기 50조까지 나와야 되거든요. 엄청난 거죠. 2배가 넘습니다. 2.5배 달성해야 돼요.
근데 일단 분기 30조 영업이익부터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분기 30조 가능할까? 일단 가능해 보이는데 분기 40조, 50조? 그건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메모리하고 낸드 가격이 이렇게 말도 안 되게 비싼데 유지되는 것보다 더 올라야 되거든요. 가격이. 물량은 안 늘어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피자를 먹는데 피자를 6조각 먹을 거 이제 9조각 먹는 거죠. 그러니까 먹는 조각의 수는 적어지는데 피자 가격이 오른 거예요. 물량은 줄어드는데.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모두 그러면 얼마나 디램과 낸드가 오를 거냐. 100% 넘게 130%에서 150%까지 잡아놨는데 그게 그 중요한 분기점이 올해 1분기, 2분기가 될 겁니다. 그거에 따라서 이게 아까 말한 사이즈가 150조냐 200조냐 이 사이즈가 달라질 거라고 보는데 전반적인 시장 예상치는 170조 정도를 봅니다. 그럼 170조면 분기에 나누기 4하면 얼추 40조 정도 나오죠. 그러니까 2배 정도 보는 거고. 일단은 삼성전자는 일단 HBM4에서 먼저 주도권을 잡아가면서 삼성전자 HBM 관련된 매출이 작년 대비해서 3배 넘게 늘어난다고 보고 HBM 매출을 아주 공격적으로 작년에 한 10조 정도였다면 3배니까 한 30조를 잡아놨어요. 그럼 그냥 HBM만 커지는 게 아니라 HBM 때문에 삼성전자 마진이 엄청 좋아지는 거냐. 왜냐면 HBM 하이닉스 딱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마진이 얼마죠? 60%에서 65% 왔다 갔다 하죠. 100원 팔면 65원 남기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HBM 매출이 3배 늘어난다? 그러면 영업이익률이 엄청 드라마틱하게 좋아지죠. 올해 기준으로 삼성전자가 글로벌 세계 영업이익 10대 기업 중에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영업이익 비중이 10%에 달한대요. 근데 시가총액 비중은 3%밖에 안 되네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당연히 기업 가치 자체가 한 단계 도달할 여지가 있는 거고 영업이익 170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분기별 이익 체력이 그러면 얼마까지 올라오냐인데 일단 작년 4분기 때 20조까지 찍었어요. 20조 찍었는데 일단 여기서 거의 퀀텀 점프 30%가 아니라 50%, 뭐 100% 이렇게 올라와야 됩니다. 그러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격이 뒷받침이 돼줘야 된다. 그 가격 관련돼서 또 이익 관련돼서 일단 디램에 삼성전자가 잡아놓은 영업이익을 HBM이 그렇게 3배 이상 매출이 늘어나고 HBM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출에서 올라오니까 디램 영업이익률을 작년에 대략 한 50%대였다면 이번에 삼성전자가 잡은 게 디램 영업이익률을 77%를 잡아놨어요. 하이닉스보다 더 높게 잡아놨어요. 낸드는 작년에 14%였다면 영업이익률을 60%대까지 잡아놨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마진을 잡을 거리라고 예상을 하는 건데 이렇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가격을 얼마를 받냐면 130% 오른다고 해놨거든요. 130%. D램은 150%입니다. 150%. 낸드는 95%를 잡아놨습니다. 평균 두 개 합산해도 120%가 넘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가격을 올라간다고 봐놨고 하이닉스는 이게 좀 조심할 필요가 있는 게 작년에 D램에서 HBM이 차지하는 비중이 47%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얼마까지 떨어지냐? 오히려 30%대 초중반까지 떨어질 것으로 봐요. 왜? 일반 D램, 범용 D램의 매출 사이즈가 너무 커져서. 삼성전자는 D램에서 HBM이 차지하는 비중이 8%, 9%밖에 안 됐기 때문에 8%, 9%에서 드라마틱하게 30%까지 늘어나는 거고요. 하이닉스는 이미 HBM 차지하는 비중이 49%에서 많게는 50%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오히려 일반 D램이 커지면 HBM 비중이 30%대까지 떨어진다고요. 그래서 반대입니다. 물론 하이닉스가 HBM이 여전히 절대 강자고 삼성전자 아무리 매출 비중 커진다고 해도 HBM 여전히 하이닉스가 HBM 1등이고 HBM에서 하이닉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55%가 넘을 것 같아요. 근데 냉정하게 숫자가 보면 하이닉스는 이제 급격하게 둔화됩니다. 무슨 말이냐? HBM 출하량이 작년에 140억 기가바이트, 전년 대비 100% 넘게 증가했어요. 근데 올해 예상되는 HBM 출하량이 186억 기가바이트입니다. 약 33% 증가합니다. 야, 33% 증가도 엄청난 거 아니야? 그러기에는 100% 이상 증가하다 성장률이 급격하게 둔화됐다는 거고요. HBM 매출이요. 33조였습니다. 작년에 33조 4천억인데 2배 넘게 증가했죠. 2.5배 가까이 증가했는데 올해 예상되면 올해 대단해요. 33조에서 올해 47조 예상합니다. 약 이것도 30%밖에 매출 증가가 안 돼요. 심플해요. 출하량 늘어나는 만큼 매출 증가한다고 보시면 돼요. HBM 출하 비중이 작년에 15% 차지했습니다. 전체에서 하이닉스 기준으로. 근데 그럼 이게 15%에서 25%, 40%, 55%, 70% 이렇게 늘어나야 되는데 올해
2% 늘어납니다. 출하 비중이 15%에서 17% 늘어난다. 시장에서 하이닉스 이제 예상하는 거 얘네도 올해 1분기에 분기당 32조를 예상합니다. 그리고 2분기 되면 41조까지 올라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의 가격 상승 국면, 아까 피자 한 판이 10,000원에서 20,000원, 20,000원에서 40,000원 올랐는데 판매량은 그대로예요. 가격이 올라서 매출이 이제 4배가 된 건데, 그러면 40,000원에서 여기서 80,000원, 피자 가격을 160,000원 올릴 거냐? 현실 가능성이 매우 떨어져 보인다. 대신에 피자를 많이 만들어야 돼요. 매출이 올라가려면. 그러면 캐펙스에 투자를 해야 되고요. 캐펙스에 엄청난 감가상각비며 유형자산 투자비가 들어갑니다. 그럼 돈을 많이 쓰면 당연히 비용 때문에 하이닉스의 이익은 줄어듭니다. 그래서 올해 삼성전자 200조, 하이닉스 170조 영업이익을 잡아놨는데, 하이닉스 170조 달성하는 것보다는 삼성전자 200조 달성하는 게 훨씬 현실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왜냐면 삼성전자는 기존의 영업이익률 18%대에서 HBM 비중이 30%대까지 올라오면서 영업이익률이 거의 40%까지 올라오는 거고요. 하이닉스는 이미 기존의 영업이익률이 65%에서 69%까지 잡아놨는데, 여기서 영업이익률이 80%, 100% 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65, 69%에서 HBM의 점유율을 삼성전자한테 뺏긴다면, 그리고 하이닉스 역시도 일반 D램이 커져서 HBM 비중이 줄어든다면 마진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훨씬 여유가 있어 보인다. 그리고 삼성전자 역시 밸류에이션이 비싼 건 아니다. 하이닉스 관련돼서 삼성전자도 당연히 일부 해당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사실은, 메모리 반도체의 사이클은 이제는 가격 상승이 아니라 출하량, 물량 증가로 전환되고 있다. 공급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가격이 급격하게 떨어진다는 겁니다. 당장 떨어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점차적으로 떨어진다는 건데요. 그러면 점차적으로 떨어지면 결국 주가는 선반영입니다. 올해 가격이 안 떨어지고 내년에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주가는 빠르면 3개월, 늦어도 6개월 안에 선반영됩니다. 과거 6개월과 앞으로의 6개월은 상당히 다를 수밖에 없다. 과거의 사이클은 가격 급등 사이클이었다면 이제는 물량 증가 사이클로 바뀌는 변곡점이 올 것이다. 가격 증가율이 급격하게 둔화만 돼도 주가는 바로 반영할 겁니다. 가격을 30%, 50%, 100%씩 올라가다가 가격이 100% 증가율에서 40% 증가율로 떨어지고 20% 증가율로 떨어지고 10% 증가율, 심지어 가격이 이제 더 못 오른다. 그러면 삼성전자든 하이닉스는 직격탄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결론적으로는 반도체가 좋은 건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이제는 분기별 실적으로 철저히 검증받아야 될 타이밍이 왔다. 삼성전자는 다행히도 1년에 7조 가까이 적자 내는 파운드리 사업부가 테슬라의 AR5 칩, 그 다음에 애플의 이미지 센서, 중국의 아식 주문용 반도체 수주를 받으면서 거기다가 삼성전자가 자체 개발한 엑시노스 2600을 2나노 공정에서 생산하고 있죠. 그런 모든 것들, 파운드리가 갖고 있는 새로운 모멘텀, 그리고 드디어 삼성전자의 파운드리가 올해 4분기 기준으로는 완전히 흑자 전환한다고 합니다. 연간 7조의 적자를 내는 회사에서 파운드리가 흑자 전환된다? 그러면 저는 지금은 파운드리 거의 대체 불가 수준이죠. TSMC가 애플과 엔비디아 몰빵해서 다른 팹리스 업체들이 엄청나게 대기하고 있는데, 그거 물량을 삼성 파운드리가 이미 테슬라 거 받았고 추가적으로 빅테크한테 받는 어떤 수주의 어떤 사이클이 만약에 온다고 하면 삼성전자는 갖고 있는 이 파운드리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재평가해서 삼성전자의 밸류에이션 가치를 산정해야 된다. 지금은 어떤 파운드리 부분이나 시스템 LSI 사업부에 대한 가치가 삼성전자 주가에 그렇게 녹여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철저하게 이 메모리 반도체와 낸드 이쪽 일반, 그리고 HBM 쪽만 모멘텀이 반영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엔비디아가 성능을 높여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TSMC, 마이크론은 맞추지 못한 반면 국내 반도체 기업이 테스트를 통과했다는 것이 사실인가요? HBM 관련돼서 그 마이크론 엔비디아 노이즈가 있는 거는 성능을 맞추지 못한 것으로 보여요. 엔비디아는 초고성능, 그러니까 데이터 전송 속도의 국제 표준, 반도체 표준 협회에서 하는 초당 8기가비트를 뛰어넘는 초당 11기가비트를 요구했는데 마이크론이 이 요구를 맞추지 못했고요. 물론 뭐 마이크론은 10기가 bps까지는 달성한 것으로 얘기는 하고 있지만 11기가 bps는
자기네들은 밝혔다고 했는데 엔비디아 테스트는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요. 그런 노이즈가 있는데 반대로 삼성전자는 11기가 BPS를 가장 빠르게 통과한 측면이 있고 그리고 시장의 예상보다 훨씬 더 빠르게 콜 테스트를 일주일이나 앞당겨서 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관련된 부분은 상당히 마이크론이 주춤할 때 삼성전자가 치고 올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 삼성전자 단일 스택 기준으로 메모리 대역폭을 삼성전자가 HBM3 대비해서 메모리 대역폭을 2.7배나 향상돼 3.3TB 그리고 고객사가 요구한 수준인 3.0TB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 요구한 기준치를 훨씬 초과했고요. 마이크론은 미달했고요. 그래서 삼성전자 역시도 HBM4는 TSMC의 최첨단 패키징 공정. 어떻게 보면 TSMC하고의 전략적인 그 제휴도 삼성전자가 경쟁사임에도 불구하고 하고 있다는 거고요.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차세대 AI 가속기 베라루빈에 탑재가 되면서 베라루빈 초기에는 HBM4를 8개. HBM이 더 성장을 하려면 HBM을 4개 쓰는 거 8개 쓰고 8개 쓰는 거 16개 쓰고 32개 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늘어나는 거예요. 27년 출시 예정인 베라루빈 울트라는 똑같이 HBM4를 16개 쓰는 거니까 초기는 8개 쓰고 그리고 HBM4 가격이 50% 100%씩 늘어나는데 20% 정도밖에 안 늘어난다고 보고 있어요. 어찌됐든 기술적인 측면 그 다음에 시장의 선점 효과를 삼성전자가 마이크론을 주춤할 때 HBM4에서 누리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2차전지 섹터의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또다시 2차전지 업종이 고점을 다시 돌파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2차 전지는 제가 얘기하지 않은 부분까지도 너무 예를 들어 확대 해석해서 안 좋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고 제가 정말 잠을 못 잘 정도로 뭐 좀 낮았지만 말하는 게 너무 부담스럽고 2차 전지 뭐 얘기만 하면 욕이 뭐 엄청나게 달리니까 그런데 2차 전지도 회복 국면에 있는데 여전히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해 보입니다. 근데 일단 실적이 좋아져야 되는데 최근에 그 수주 취소 사례도 있었고 여러 가지 노이즈가 있어서 결국은 펀더멘털이 개선돼야지 막 모멘텀도 붙고 하는데 아무리 모멘텀이 붙어도 모멘텀이 이렇게 좀 연속성을 띠면서 작용하지 않는 모습이고 근데 ESS가 아직 매출과 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좀 작아서 그런 측면도 있지만 사실은 ESS 굉장히 에너지의 필수 인프라로 너무나 중요하고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조적으로 미국이 중국산 ESS를 쓰지 않을 것으로 앞으로 거의 확실시 되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 미국의 소위 말하는 정부 기관에서 중국의 BYD와 CATL의 ESS 점유율은 거의 0%가 될 거라고 얘기할 정도로 상당히 그런 상황이고 전기차 쪽은 유럽은 회복이 되고 있고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에서 역성장이 나왔고 특히나 세액공제 폐지 때문에 유럽에서 거의 30% 가까운 올해 연간으로 역성장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지금 전기차를 단순히 이제 이동수단으로 볼 거는 아닌 것 같고 자율주행의 어떤 핵심 매개체 역할이 전기차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자율주행 관련돼서 올해 상당히 많이 모멘텀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물론 휘발유차가 자율주행이 안 된다는 건 아니지만 결국은 자율주행이 되기 위해서는 전기차가 너무나 중요하고 전기차를 자율주행의 핵심 그 매개체로 쓴다고 하면 앞으로 전기차 다시 미국도 잘 팔릴 것으로 보입니다. 시간은 걸리겠지만. 그리고 기존의 완성차 업체들 중에 자율주행을 잘하는 테슬라와 구글의 웨이모 빼고 나머지 이렇다 할 자동차 완성차 업체 중에 자율주행을 얘기할 수 있는 업체가 없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현대차 그룹이 엔비디아와 협업을 맺어서 알파마요라는 자율주행 플랫폼을 쓰듯이 다양한 완성차 업체들이 빅테크와 결합해서 완성형 또는 개방형 모델로 자율주행의 플랫폼을 갖다 쓴다고 하면 다시금 전기차에 대한 어떤 사람들의 기대값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아마 올해가 좀 지나면 미국의 전기차 판매량도 좀 달라지지 않을까. 최악의 국면을 좀 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우리가 약했던 LFP 배터리 관련돼서도 LG엔솔과 삼성 SDI 모두 지금 본격적으로 미국에서 양산을 하고 있고 LG엔솔이 가장 ESS 관련된 LFP ESS 배터리로 수주를 받고 있습니다. 연간
ESS 관련된 전망치가 미국 전체 ESS 캐파 증가율이 25에서 30%를 예상하고 우리나라는 LG엔솔, 삼성 SDI 모두 연간 캐파 증가율을 50% 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LG엔솔과 삼성 SDI 모두 내년 기준 ESS 캐파를 60기가와트로 해놓을 정도로 지금의 30기가와트의 2배 정도 수준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고요. 이미 LG엔솔 같은 경우는 미시간에 LFP 생산 거점을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ESS 관련돼서 가동률도 잘 나오고 있고 ESS 관련돼서 지금 계속 수주 삼성 SDI가 미국에서 ESS 2조짜리 수주를 받았고 LG엔솔도 1조 이상의 수주를 받았고 최근에 삼성 SDI는 전고체 배터리가 생각보다 빠르게 양산되고 확산될 거란 기대감이 올랐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전고체 배터리 개발하는 거랑 양산하는 거랑은 다릅니다. 그래서 진짜 실제 찐으로 양산되는 걸 봐야 될 것 같고 ESS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정부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 따라 한국판 ESS가 40조짜리 이것도 굉장히 큰 사이즈. 그래서 3차 중앙 계약 시장 2차 때는 아마 삼성 SDI가 상당히 많은 수주를 받은 걸로 알고 있고 여기 모두 수주 기회가 있다고 보고요. 최근에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돼서는 배터리가 휴머노이드 로봇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 미만입니다. 그래서 휴머노이드 로봇은 정말로 중요한 고밀도, 경량화, 안정성, 에너지 밀도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LFP를 쓸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나라 3원계 배터리를 쓸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다만 야 그거 로봇에 들어가는 거 뭐 가슴팍에 요만한 거 로봇 배터리 들어가는 거 얼마야 되겠어. 대신에 대수의 사이즈가 다릅니다. 당장 테슬라가 가장 공격적으로 연간 50만 대 휴머노이드 로봇 발표했고요. 테슬라 말고 이제 강력한 경쟁사라고 할 수 있는 피규어 AI가 연간 10만 대. 그다음에 우리의 기대주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연간 3만 대 정도 수준. 중국의 업체들도 기본적으로 연간 1만 대 이상씩 본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휴머노이드 로봇이 이렇게 연간 1만 대, 뭐 3만 대, 5만 대, 10만 대 이런 정도 사이즈까지 커진다고 하면 여기서도 휴머노이드 로봇에 들어가는 배터리도 당연히 의미 있는 숫자를 뽑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미국은 구조적으로 중국산 배터리가 들어가는 거는 국가 전력망, 백본이라고 하죠. 백본에 해킹이나 전력 차단 리스크까지 이 중국의 ESS를 안보나 보안의 어떤 이슈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미국의 공공사업이나 전력망 사업에 중국산 ESS를 철퇴를 하고 있고요. 세제 혜택, IRA에서도 완전히 배제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중국산 점유율, BYD나 CATL이 차지하는 75에서 80%의 점유율을 K배터리밖에 대안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ESS가 미국 내에서만 아까 65에서 70% 성장한다고 보고 있는데 첨단 생산세 공제를 받는 사이즈가 전기차보다 훨씬 큽니다. 엊그제 이제 골드만삭스가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미국 내 중국 CATL의 ESS 점유율 현재 65에서 70%는 향후 1년 내에 0이 될 거고 그 수혜의 90%는 한국 기업이 가져갈 거라고 했습니다. 미국에 발의된 법안, 공화당이 낸 거 ESS 단순 수입 금지를 넘어서 중국산 배터리가 단 1%라도 섞인 ESS는 미국의 그리드 전력망에 연결할 수 없다고 초강수 조항을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는 국내 기업들한테 다시금 기회가 오고 있다. LFP 배터리 중국이 우리가 가장 싸고 안전한 LFP 배터리 잘 만든다고 했는데 삼성이나 LG에너지솔루션이 중국보다 에너지 밀도가 최소 15에서 20%가 더 개선된 한국형 LFP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데이터 센터 열풍이 폭주하면서 데이터 센터의 최대 직접적인 빅테크,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가 솔솔치 않게 직접 삼성 SDI나 LG엔솔이랑 100기가와트의 ESS 대규모 공급 계약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급 계약 했다는 얘기 아닙니다. 논의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부분 관련돼서 외신에서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다이렉트로 예를 들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중에 하나인 어느 업체가 삼성 SDI랑 ESS 공급 계약 맺는 순간 추가적인 연쇄적인 국내 배터리사와 빅테크와의 단독 계약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ESS는 전기차보다 보조금이 훨씬 더 사이즈도 크고 받기도 쉽습니다. 올해 LG엔솔이 받을 ESS 관련된
보조금을 약 3조 5천억에서 4조 5천억까지 보고 있습니다. 배터리 원료 리튬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에 양극재 가격 올라야 되고요. 배터리 가격도 올라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유럽입니다. 유럽에서 새롭게 IAA란 법안을 발표합니다. 배터리 핵심 소재 전기차 유럽에서 보조금 받을 거면 무조건 유럽 현지 생산 조건입니다. 이미 유럽에 공장 가진 에코프로비엠, 엔캠 같은 회사가 이미 엔캠은 CATL로부터 1조 5천억의 수주를 받았고 에코프로비엠의 헝가리 데브레첸 공장 역시도 CATL이나 BYD의 수혜주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은 안보 문제 때문에 중국산 ESS 에너지 저장 장치 수입을 아주 공격적으로 법안 통과 여부와 상관없이 막으려고 필사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미국 법원 판결 때문에 중국 배터리에 대한 관세가 약 5% 정도 조금 낮아질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미국에서 현지 생산 보너스, 즉 ITC 세액 공제를 받는 한국산 배터리를 쓰는 게 미국 입장에서도 훨씬 더 저렴하고 이득이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는 올해 상반기에 한 번 더 최악의 실적을 찍고 하반기부터 실적 사이클로 전환되는 어떻게 보면 초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전기차 관련된 거 아까 자율주행의 모멘텀이 상반기 하반기 내내 강력하게 테슬라발 그리고 현대기아차가 아주 공격적으로 구글의 딥마인드, 엔비디아의 알파마이어를 자율주행이라는 DNA를 현대차가 심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상당히 기대감을 갖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된 매출은 당장은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 미만이겠지만 이것도 휴머노이드 로봇의 매출의 대수가 만대 수준이 아니라 3만 대, 5만 대, 10만 대, 100만 대 테슬라가 얘기하는 50만 대, 100만 대까지 갈 경우에는 매출 사이즈가 수조가 아니라 수십조까지 커질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반영을 해야 된다. 결국은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른 삼성 SDI보다는 실제 ESS로 돈을 벌고 ESS 매출 비중이 커지고 삼성 SDI도 ESS가 커지지만 실질적으로 가장 수혜를 받는 거는 역시나 LG에너지솔루션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저 혼자 유일하게 계속 2차전지 소재단에서 말씀드렸던 대주전자재료 실리콘 음극재 어제도 상한가하고 오늘도 23% 넘게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2차전지 소재주 중에 가장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데요. 여전히 대주전자재료를 좀 관심 있게 보자 말씀드리고 대주전자재료는 2차전지 실리콘 음극재뿐만이 아니라 태양광, 페로브스카이트 그리고 세 번째 삼성전기의 MLCC 적층 세라믹 콘덴서 지금 없어서 못 파는 적층 세라믹 콘덴서 이 세 가지의 모멘텀을 모두 받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최근에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이 엄청나게 주가가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거는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의 펀더멘탈의 어떤 특별한 개선이 있다기보다는 코스닥 150 ETF 자금의 수요로 들어오는 것으로 보이니까 그 부분은 조금 조심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고체 배터리 이슈가 실제 실적 개선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한데 주목할 만한 우량주와 소부장주는 어디일지 그리고 주가는 어느 시점부터 선반영될까요? 전고체 배터리 관련돼서 제일 주가가 드라마틱하게 반영한 건 삼성 SDI고요. 삼성 SDI가 가장 빨리 양산했다고 반영한 겁니다. 삼성 SDI 당장 내년 27년도에 양산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그 사실 관련돼서 LG엔솔도 똑같이 전고체 배터리 개발한다고 했는데 삼성 SDI가 LG엔솔보다 기술력이 더 뛰어나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훨씬 더 특허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배터리 관련된 기술은 LG에너지솔루션이 세계 1등입니다. 그런데 LG에너지솔루션이 제시한 기간 2030년에 전고체 배터리를 양산하겠다고 했어요. 무려 3년의 차이가 납니다. 분명한 이유가 저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LG엔솔이 제시한 전고체 배터리의 실제 양산 시기 2027년이 훨씬 더 실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LG엔솔이 제시한 2030년이 훨씬 더 현실적인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27년과 30년의 그 어느 사이에 전고체 배터리가 양산이 된다고 하면 그 양산되는 시점보다 약 6개월 정도 시차를 두고 주가가 먼저 반영하지 않을까. 근데 지금의 삼성 SDI 주가 급등은 너무 선반영돼서 땡긴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로 투자하는 건 좀 조심해 보이고 전고체 배터리 모멘텀 때문에 개별주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한농화성 다양한 기업들이 주가가 급등을 했는데 사실 전고체 배터리가 중요한 건 이제
분리막이 없어지고 액체 분리막을 쓰는 거고. 근데 전구체 배터리는 사실 전구체 배터리 역시도 실리콘 음극재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음극재 쪽에 모멘텀을 갖고 있는 회사들을 좀 주목해 보자. 근데 음극재 모멘텀으로 나오는 회사가 이제 뭐 애경 케미칼 같은 회사인데, 저는 그렇게 뭐 펀더멘털이 뭐 그렇게 탄탄하거나 좋다고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굳이 전고체를 한다고 하면 삼성 SDI를 투자하는 게 맞는데, 그것 또한 시간은 좀 많이 걸릴 것이다.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모멘텀으로 저라면 그렇게 굳이 리스크를 안고 투자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의 빌리언스 구독 모델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이제 유튜브 나가는 게 한 4-5개밖에 안 되고요. 더 늘릴 생각도 없고, 유튜브뿐만이 아니라 제 구독 모델하고 유튜브 제 채널 운영하기도 상당히 버겁습니다. 그런데 구독 모델은 두 분이서 드실 점심값 정도인데, 상당히 저는 제 구독 모델, 빌리언스 캠퍼스 구독 모델에 제 모든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매일매일 시황, 그리고 업황, 산업, 기업, 외국인 기관 수급, 차트, 모든 주식시장과 관련된 모든 섹터와 팩트를 분석해 드리고요. 그리고 매일매일 시황 올려드리는 거 외에 당연히 빌리언스 캠퍼스 구독자분들만을 위한 영상을 주 2회 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월에 1회 정도 라이브를, 일단 2월 달에 한번 라이브 했고, 제가 여건이 되는 대로 라이브도 계속 늘릴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계속 피드백하고 계속 소통하고 일종의 AI 금융 비서를 뒀다고 생각하시고 빌리언스 캠퍼스를 들으시면 상당히 투자 관련돼서 적극적으로, 그리고 그때그때 빠르게 발빠르게 대응하실 수 있고요. 시장은 주도주에 투자하셔야 됩니다. 주도주는 단 한 주도, 그리고 한 개의 섹터도, 한 개의 기업도 놓치지 않게 주도주에 초집중해서 주도주를 집중 다뤄드리니까 도움 많이 되실 거고, 이탈률이 한 3% 정도밖에 안 되니까 만족도가 높고, 그리고 그 안에서 같이 끈끈하게 투자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굉장히 큰 꿈이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투자와 관련된 앞으로 발전되는 투자 라이프를 이어가시게끔 빌리언스 캠퍼스 구독자분들을 도울 생각이고요. 그래서 빌리언스 캠퍼스 관련돼서도 상당히 들어오시면 더 열심히 공부하게 되고 더 많이 알게 되시고 더 투자에 자신감이 붙으실 겁니다. 댓글에 자신감이 붙었다 그런 얘기를 보면은 상당히 저도 굉장히 뿌듯하고요. 그래서 빌리언스 캠퍼스도 적극적으로 많이 참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주식 투자는 장기 레이스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어제 급락 나왔네, 오늘 급등 나왔네 하고 너무 일회일비하지 마시고, 그리고 공부하는 과정을 즐기셔야 된다고 봅니다. 공부하는 과정이 재밌으시면, 와, 우리나라 기업이 이렇게 잘했구나, 이런 분야까지 진출했어? 이런 건 부족하네, 주가가 이럴 때는 이렇게 반영하네, 이러면 외국인이 왜 팔까? 항상 이 물음표 살인마라는 얘기도 하잖아요. 항상 물음표를 꼬리처럼 달아두시고 그걸 남한테 의존해서 답을 얻으려고 하지 마시고 직접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식 열심히 하시면 절대로 노후에 뭐 치매나 알츠하이머 걸리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산업과 소통한다, 기업과 소통한다 생각하시고, 주변 사람들하고도 많이 이렇게 대화를 해보세요. 나는 이 기업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해? 나는 로봇 산업이 앞으로 엄청 뜰 것 같은데 너는 어떤 점이, 그거를 자식분이나 친구분하고 얘기해도 좋고요, 손자들과 얘기하시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의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리나라 금융시장이 퀀텀 점프할 너무나 중요한 분기점에 와 있고요. 구독자분들이 열심히 투자 많이 또 재밌게 하시고 빌리언스 캠퍼스 구독 모델도 같이 들어주시면서 이렇게 투자 관련돼서 좋은 성과, 그리고 투자 관련돼서 또 새로운 어떤 삶의 활력, 그런 게 생기시면 너무 좋지 않을까. 모든 개인 투자자분들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